아, 고객님, 죄송한데요. 수령자 명의를 확인해 보니까 고객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형광등 불빛은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3층 307호.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윈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옆으로 맥박 측정기가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지 석 달. 저는 매일 이곳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7살 아들을 키우며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병간호까지 도맡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곁을 지키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건강하실 때 보험을 들어두셨습니다.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암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까지 꼼꼼한 성격의 어머니는 만약을 대비해 차곡차곡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암 진단 후 저는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좋은 요양병원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는 오빠와 제가 공동 수령자였지만 오빠는 지방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여보, 수령자를 당신 이름으로 바꾸는 게 낫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보험금 수령자는 제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점점 자주 오셨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사돈 어른을 챙기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사돈어른 상태가 어때? 많이 힘들어하세요. 통증도 심하시고요. 시어머니는 병실 안을 둘러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침대 옆 테이블 위 서류철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 내가 요즘 보험 쪽일을 배우고 있거든. 네, 보험이요? 응, 보험 설계사로 막 시작. 아직 초보지만 공부하면서 보니까 보험이 참 중요하더라고.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돈 보험도 내가 한번 봐드릴게. 혹시 청구 안 한 항목 있으면 챙겨드리고.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보험 서류는 복잡했고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늘 헷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뭘 가족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보험 서류를 가져가셨습니다. 계약서, 약관, 청구 안내문까지. 저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보험사에서 서류를 다시 작성하래. 다시요? 응, 청구 항목 추가하려면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하대. 그냥 형식적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에는 이미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제가 서명할 곳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잘했어. 시어머니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서류는 제출했어요. 계약자 동의도 받았고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피곤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보험 청구권으로 회사에 전화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엄마 보험 일 도와주신대요. 그래, 다행이네. 당신 혼자 하기 힘들었잖아. 네,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저는 병실을 지키며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주 병원에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밝은 미소를 지으셨고 어머니를 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사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참 든든하시겠어요. 보험도 잘 들어놓으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의 복사본이 하나 없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복사본은 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내일 다시 오실 테니 그때 말씀드리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서류 복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때로는 매일.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사돈 어른을 챙기시는 마음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면 시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나 영양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늘도 왔어. 저는 인사를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어머니가 통증으로 힘들어 하셔서 저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뭘? 사돈 어른 상태는 어때? 어젯밤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사돈, 오늘은 좀 어때요?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셔서 대부분은 손짓이나 눈빛으로만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은 참 복이 많아요. 이렇게 보험도 잘 들어놓으셨잖아요. 그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건네는 격려의 한마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보험 잘 들어놓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때 보험이 있으니까 든든하시겠어요. 보험금으로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점점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왜 자꾸 보험 이야기를 하실까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을 더 신경 쓰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며느리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진통제를 드시고 잠드신 후였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병원 앞 나무들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계약자가 김금에 맞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령자 변경 건은 처리됐죠. 서류 제출한 지 일주일 넘었는데요. 수령자 변경?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확인서는 언제 나와요?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하는데. 정숙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병실에서 보여주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게실 문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령자 변경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저는 분명 수령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령자 변경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보험건이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험 설계사니까 여러 고객의 일을 처리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 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링거줄이 천천히 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맥박 측정기의 초록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 어젯밤에 사돈 상태 어땠어? 힘들어 하셨어요. 통증이 심하셔서 진통제를 추가로 드렸어요. 그랬구나. 안 됐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표정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응? 보험 관련해서요. 수령자 변경이라고 하시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셨습니다. 아, 그거? 그건 내 고객 건이야.
요즘 보험일 배우면서 여러 건 처리하거든. 아, 그러셨구나. 응. 며느리도 참 예민해졌네.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지쳐서. 괜찮아, 이해해. 누가 봐도 며느리가 제일 힘들잖아.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제가 오해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마 그런 일을 하실 리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예민해진 겁니다. 피곤해서 이상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날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후에 잠시 깨어나셨고, 저는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머니는 힘들게 드셨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면 안 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잠드신 후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요즘은 집에 가는 날보다 병원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간호사인가 싶어서 그냥 눈을 감으려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왜 계실까요?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요한 밤이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처리 안 되면 곤란한데요. 사돈 상태가 안 좋으시거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자 명의는 확실히 바뀐 거 맞죠? 제 이름으로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확인서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로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령자 명의가 바뀐 거라니. 시어머니 이름으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분명 다른 고객건이야. 시어머니가 그런 분일 리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보험을 훔치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피곤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병실의 작은 조명도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날 아침 간호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계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1인실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추가 비용. 큰 돈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천천히 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하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험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건으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자는 김금희, 수령자는 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업무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령자 성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윤정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직원의 목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객님, 현재 등록된 수령자는 윤정님이 아니라 이정숙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 그 이름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 바뀐 건지 물었습니다. 한 달 전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자 본인 동의하에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없었을까요? 직원은 시스템의 계약자와 수령자의 서명이 모두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메일 주소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령자 변경 신청서, 계약자는 김금희, 변경 전 수령자 윤정, 변경 후 수령자는 이정숙, 그리고 거기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은 흐릿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미 많이 아프셨습니다. 의식도 흐릿하셨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서명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서명. 저는 그 서명을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내밀었던 서류. 형식적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청구 항목 추가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명이 제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을까요? 침대에서 어머니의 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잠들어 계셨습니다. 1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시며 준비하신 돈, 딸을 위해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마련해 두신 돈, 그 돈이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님편은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차마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보험금 수령자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오류일 거야. 오류가 아니에요. 제가 보험사에 직접 확인했어요. 1달 전에 변경 신청이 들어갔대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서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남편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명 부분을 짚으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돈이죠. 보험금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갈등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손에 든 서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병실 문을 여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장모님 보험 관련해서 아는 거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곁에 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령자가 엄마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셨습니다. 아, 그건 내가 관리하려고 한 거야. 며느리 혼자 다 하기 힘들잖아. 내가 보험 일도 하고 있고 사돈 상태도 안 좋으시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말했잖아. 며느리도 서명했고. 저는 내용을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식적인 서류라고 하셔서 그냥 서명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서명은 서명이지. 법적으로 유효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다시 바꿔야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나중에 다시 바꾸면 되잖아. 지금은 사돈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녹취록을 받을 수 있나요? 수령자 변경할 때의 통화 내용이요. 통화 녹취를 들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녹취록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령자 변경 신청하려고요. 계약자 동의는 받았어요. 사돈이 아프시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안전하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는 병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계단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계단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신 채 보험금은 5억이었습니다.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어머니가 1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시며 준비하신 돈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비를 아끼셨습니다. 옷도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으신 돈으로 보험료를 내셨습니다. 딸을 위해서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그 5억 원의 이름이 이제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는데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사기나 기망이 있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녹취, 문자, 증인 등. 저는 녹취를 생각했습니다. 보험사 통화 녹취록, 그리고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되찾을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들으신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의료진이 자주 드나들었고 모니터의 신호음이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4시 35분.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그 손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오빠에게도 연락했고, 오빠는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흰 국화가 놓였고 영정사진이 세워졌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건강하실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어머니 친구분들, 제 친구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손에는 조이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고생 많았어. 사돈 편히 가셨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였습니다.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 보험금 건 말이야. 시어머니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험금은 내 계좌로 들어올 거야. 내가 대신 처리할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제 이름으로 남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 현실을 봐. 서류상으로는 내가 수령자야. 법적으로 유효하고. 그건 어머님이 저를 속여서 바꾸신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도 처음에 내가 다시 검토해 준 거잖아. 청구 방법도 알려줬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하루도 안 됐습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며느리,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손해보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대화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며느리한테 설명하는 중이야. 보험금 처리는 내가 할 거라고.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가족이 아니야. 그건 사기야.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희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돈 관리 잘못하면 다 날리는 거야. 관리요? 어머님 관리가 아니라 훔치는 거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10년간 모으신 돈이에요.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빠져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계시는 어머니.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흰 국화가 어머니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꽃. 하지만 그 옆에서 벌어진 일은 그 어떤 꽃보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를 올리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이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영정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금 수령자를 바꾼 일, 제가 속아서 서명한 일,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까지.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응, 오빠. 정말이야. 오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몰라, 오빠. 나도.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윤정아, 우리 싸우자. 끝까지 싸워서 엄마 돈 되찾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인 날 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문만 하고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도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따뜻했던 어머니가 이제 작은 함 속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 함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 제가 꼭 되찾을게요.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쉬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서기 전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기는 모습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아이는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보험사 녹취, 서류 사본, 그리고 제 진술서. 남편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보,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시어머니는 엄마는 내가 설득할게.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더라도.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와서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시고 어머니가 남기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한가요? 네, 내일 오전 10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계약서, 수령자 변경 신청서, 보험사 녹취록, 제가 서명한 서류의 복사본, 그리고 어머니의 의료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어머니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해낼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장 가득 법전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보험계약서, 수령자 변경 신청서, 보험사 녹취록, 그리고 제 진술서.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 만합니다. 예상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 보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보험사 녹취록에서 시어머님이 사돈이 아프시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계약자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둘째, 계약자이신 어머님의 서명이 너무 흐릿합니다. 말기 암 환자가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서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때 엄마는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셋째, 고객님이 서명하실 때 형식적인 서류라는 말에 속았다는 점. 이건 기망에 의한 계약입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님이 보험 설계사라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문가가 일반인을 상대로 계약 내용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면 이건 사기죄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00%는 아니지만 승산은 충분합니다. 한 70% 정도로 봅니다. 70%. 그 숫자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금 5억 원의 반환과 위자료 청구까지 시어머니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로챘어?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된 거야. 그 과정이 사기였다는 걸 법원에서 밝힐 겁니다. 남편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저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속았는지,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는지 진술했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사돈이 아프시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자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료 기록도 제출되었습니다. 수령자 변경 신청 당일, 어머니는 고용량 진통제를 투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5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 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정숙은 원고 윤정에게 보험금 5억 원을 반환하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1심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힘들었지.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장모님 편히 쉬실 수 있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변호사들, 법원 직원들, 시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저희를 따라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판결문이 확정되면 집행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주 후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 측에서 항소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다시 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1심에서 이겼잖아.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2심도 이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또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돈을 갖고 계실 거라는 것도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2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심보다는 빠릅니다. 이미 증거가 다 제출된 상태니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법리 다툼이 축가됩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대편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심 판결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하지만 머릿속은 늘 재판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질까봐, 혹시 증거가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저를 토닥여줬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옳은 일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무서워요. 만약에 지면 앉아. 1심에서 이긴 걸 2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2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된 상태였고 새로운 쟁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는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도 서명했다는 것,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라는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약 당시 기망이 있었고 계약자의 의사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이 명백하다. 재판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 2심 선고가 났습니다.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났어. 시어머니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이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도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였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되고 보험금 5억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준비하신 돈, 이제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험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보험 설계사 자격이 영구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설계사는 제명 처분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에게 시어머니 지인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었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일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할인 상품 코너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인사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정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 말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일, 그건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 엄마한테, 그리고 저한테 하신 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하고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윤정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명절에라도 한번 뵙게 될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는 할머니니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윤정아, 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잘 살아라. 너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어머니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요. 남편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만날 자신이 없어. 알아요. 천천히 해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미움보다는 용서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기신 거 다시 되찾았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지켜봐 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우리 아들 잘 키울게요. 좋은 교육시키고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바르게 키울게요. 어머니의 사진이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모으신 돈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돈을 의미 있게 쓰겠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해. 그게 어머니가 진짜 원하시던 일일 테니까요. 몇 달 후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한 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은 학원도 보냈고 책도 많이 사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예금했습니다. 아이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필요한 순간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벗어나
우리만의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정말 큰 선물을 남겨주신 거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여보. 엄마는 항상 절 생각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까? 당연하지.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잖아.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딸과 손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희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금에 보험금 일부를 보태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어머니 사진을 제일 먼저 걸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웃고 계시는 어머니 사진. 엄마, 우리 집 생겼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 방 진짜 예뻐. 그래.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할머니, 감사해요. 아이가 어머니 사진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유산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